안녕하세요. 42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10년 결혼 생활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인내가 한순간에 폭발한 이야기이자 저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입니다. 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예요. 친구 결혼식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다가 소개를 받았죠. 키 크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성격이 온화해 보여서 이 남자다 싶었어요. 연애 6개월쯤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좀 특이하신데 마음은 여린 분이세요. 결혼하면 잘 지내실 거예요. 그때는 그 특이하다는 말이 어떤 지옥문을 열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악몽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첫 마디가 어머, 실물이 사진보다 못하네. 우리 아들이 눈이 높은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였어요. 황당했지만 웃으며 인사했더니 곧바로 네가 사는 동네 쪽에 전세 많던데 혹시 전세는 아니지? 네 부모님 뭐 하시는데? 라며 캐묻더군요. 친정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자 아이고 그럼 엄마 혼자 사시겠네? 연금은 나와? 이거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라고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제 친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었어요. 남편은요, 늘 한결같았습니다. 엄마가 말을 좀 그렇게 하셔도 악의는 없어. 그냥 넘어가자. 네가 참으면 다 잘 될 거야. 제가 누구 편이냐고 물으면 난 중립이야 라고 답했죠.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중립이라니요. 중립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라는 걸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아빠니까, 그래도 나에겐 잘해주니까 이혼이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제가 명절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이혼해라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물러나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작년 어버이날 시어머니께 현금 30만 원과 한우 세트를 드렸는데 요즘 한우 값이 이렇게 싸? 라며 비꼬더군요. 며칠 뒤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가족들이랑 와서 밥 먹어. 오랜만에 뜨끈한 국밥 끓여줄게. 엄마 목소리가 유난히 지쳐 보였어요. 엄마는 작은 국밥집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줄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도 딸네 가족 밥 한 끼 먹이고 싶어 부르시는 거겠죠. 남편한테 연락했더니 장모님 국밥은 최고지 하며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할머니 국밥 하며 좋아했어요. 이 작은 국밥집으로 저희 3남매를 다 키우고 공부시켰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얘야, 오늘 뭐 해? 심심한데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어머님, 오늘 저희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국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요. 어머? 사돈이 밥 먹으러 오라고? 아, 그럼 나도 가야지. 사돈 뵌지 오래됐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에 오실 때마다 늘 사고를 쳤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차린 음식 먹으면서 사돈은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음식을 너무 짜게 하네. 건강이 안 좋아요. 또 한 번은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들집에선 늘 부족하지 뭐 라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남편은요, 늘 한결같았습니다. 엄마가 말을 좀 그렇게 하셔도 악의는 없어. 그냥 넘어가자. 네가 참으면 다 잘 될 거야. 제가 누구 편이냐고 물으면 난 중립이야 라고 답했죠.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중립이라니요. 중립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라는 걸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아빠니까, 그래도 나에겐 잘해주니까 이혼이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제가 명절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이혼해라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물러나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작년 어버이날 시어머니께 현금 30만 원과 한우 세트를 드렸는데 요즘 한우 값이 이렇게 싸? 라며 비꼬더군요. 며칠 뒤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가족들이랑 와서 밥 먹어. 오랜만에 뜨끈한 국밥 끓여줄게. 엄마 목소리가 유난히 지쳐 보였어요. 엄마는 작은 국밥집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줄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도 딸네 가족 밥 한 끼 먹이고 싶어 부르시는 거겠죠. 남편한테 연락했더니 장모님 국밥은 최고지 하며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할머니 국밥 하며 좋아했어요. 이 작은 국밥집으로 저희 삼남매를 다 키우고 공부시켰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얘야, 오늘 뭐 해? 심심한데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어머님, 오늘 저희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국뽕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요. 어머, 사돈이 밥 먹으러 오라고? 아, 그럼 나도 가야지. 사돈 뵌지 오래됐네. 특유의 피해의식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더 말해봤자 역효과만 날 뿐이라는 걸 알기에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같이 가시죠. 6시까지 오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좀 준비할 게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주소 다시 한번 보내줘. 준비할 게 있다? 이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난번 친정 아빠 기일 때도 준비할 게 있다 하시더니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잔뜩 싸오셔서 내가 나서서 도와준 거 잊지 마라 하시곤 뒤에선 저희한테 따로 돈을 청구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불안한 마음을 얘기했지만 역시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엄마가 뭘 어떻게 하시겠어.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지. 아마 선물이라도 사가시려고 그러나.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적중했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반이었습니다. 엄마는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네. 이리 와봐. 할머니가 맛있는 국밥 해줄게.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테이블 있었습니다. 6시가 넘어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고 전화를 드렸더니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하시더군요. 6시 30분쯤 되었을까요? 밖에서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큰 차가 오는 소리 같았는데 설마 우리 가게 앞은 아니겠지 하는 순간 서빙을 돕던 사촌 동생이 홀로 뛰어들어오면서 언니, 밖에 관광버스가 왔어 하는 겁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맨 앞에서 내리신 분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마이크까지 들고 계셨죠. 자, 여러분, 여기가 우리 사돈 댁에 하는 국밥집이에요. 오늘 특별히 제가 모시고 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뒤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끝없이 내리는데 전부 50대, 60대로 보이는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분들이었어요. 세어보니 정확히 80명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님까지 합치면 81명. 우리 국밥집은 테이블 10대, 전체 40석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어요. 80명이 들어오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원래 있던 손님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나가고 시어머니 동창들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고 당기고 여기 앉아요. 아니야, 우리가 먼저야. 난리도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시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다들 앉았지?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80명을 쏜다고요? 동창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앉자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엄마 팔을 잡고 살짝 구석으로 데려가 이야기하는데 아, 사돈, 우리가 갑자기 놀러와서 놀라셨죠. 그래도 가게 홍보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계산은 며느리 앞으로 달아나요. 앞으로 며느리 잘 봐주면 그게 갑이지 뭐. 진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도 너무 황당해서 네? 지금 뭐라고? 말이 막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표정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딸을 시집 보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동안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돈 댁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데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큰 선물도 하고. 아, 맞다. 작년에 사돈 병원비도 우리 아들 내외가 냈다면서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정에 용돈 드린 건 맞지만 매달은 아니었고 병원비는 엄마가 보험으로 다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가 친정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죠. 엄마는 너무 당황스러워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80명이면 한두 푼이 아니고 심지어 지금 준비도 안 돼서. 에이, 장사하는 집에서 그 정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장사를 왜 해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돈. 우리가 미리 말하는 건 미안한데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 우리 동창회 회장님 생일이거든요. 나랑 가장 가깝고 친한 회장님이세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창회 회장 생일이라면서 공짜로 먹을 곳을 찾다가 우리 엄마 가게를 택한 거겠죠. 본인이 생색도 낼 수 있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80명이나 데려오시면서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심지어 엄마한테 생판 모르는 남들을 대접하라고요? 어머, 왜 그래 너. 내가 사돈한테 지금 양해 구했잖아. 그리고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국밥 80그릇이면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건 너무한 게 아니고 사돈,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셨어요? 엄마가 저를 말리며 괜찮아, 괜찮아. 오신 분들은 일단 앉으시라고 해 하셨어요. 그때 엄마의 그 체념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그냥 대접할 순 없다며 음식값은 꼭 지불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제자리로 돌아가더군요. 메뉴판이 테이블에 놓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특국밥이 있네. 이거 제일 비싼 거 아니야? 맞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으로 먹자. 수육도 다 시켜보자. 각 테이블에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주방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엄마와 이모, 주방 아주머니 세 분이 미친 듯이 국밥을 끓이고 수육을 썰고 계셨죠. 저와 사촌동생은 홀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한가운데 앉아 여왕님 행세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 며느리 일 잘하죠? 원래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내가 동네방네 자랑하려고 데려왔지. 젊으니까 힘이 넘치지. 아이고 수고해 우리 아가. 수고하다뇨?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남편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 시어머니 옆에 붙어 앉아 술이나 따르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아들 잘 키우셨네, 효자네, 효자야 하니까 좋아서 해벌쭉 웃고만 있더군요. 왼수들 그런 왼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폭식과 폭음이 끝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마다 빈 그릇과 술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아, 배부르다. 역시 국밥이 몸신할 때 최고라니까. 아, 또 오고 싶은데 지인 할인 돼요. 동창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함께 일어나시더니 아이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이 드니 방광이 말을 안 듣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진하게 정말 화장실에 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 동창들이 우르르 일어나면서 우리 먼저 나가서 버스에서 기다릴게요. 오늘 미정이 덕분에 잘 먹었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오자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계산은요? 아, 계산은 미정이가 할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달라고 해요. 너무 걱정 말아요. 설마 안 주겠나. 지나가면서 툭툭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도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마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것처럼요.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로 가봤는데 시어머니 역시 없더군요. 혹시나 해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네, 맞아요. 이미 버스에 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맨 뒷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창문 너머로 절 보고 계셨죠. 어머님, 어머님! 제가 버스 문을 두드렸지는 기사님은 시동을 걸었고 동창들은 빨리 출발해요 하면서 재촉했어요.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잘 있어, 고마워, 수고했어 라는 것처럼요. 버스는 매연을 내뿜으며 떠났고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로 들어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특국밥 80그릇에 수육, 막걸리, 소주, 맥주, 음료까지 총 합계는 300만 원. 다시 한번 계산해봤지만 숫자는 똑같았어요. 엄마는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셨죠. 딸 가진 죄인이 맞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평생 고생하며 자식들 키우고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게 죄인가요? 주방 이모도 울면서 언니, 이건 말도 안 돼. 완전히 눈 뜨고 코 베인 거잖아.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사기야. 라고 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사돈을 경찰에 신고하면 쓰겠니? 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10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죠.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으셨고요. 옆에서 바보처럼 서 있는 남편한테 당신이라도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했더니 지금 어머니가 술 드셔서 그런가 봐. 내일 내가 여쭤볼게. 술 드셔? 버스 대절해서 80명 데려온 게 술 마시고 한 짓이야? 아, 그래도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미안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라는 말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도 현실을 부정하는 남편이 한심했죠.
결국 남편 카드로 300만 원을 긁었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갚아나가야 할 몫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셨죠. 우리 딸 미안하다. 내가 모질게 거절을 못해서. 엄마, 왜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엄마의 그 힘없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정말 시어머니가 죽도록 미웠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말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폭발해버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한 짓 봤지?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하다고? 그게 끝이야? 자그마치 300만 원이야. 이게 말이 돼? 내일 어머니한테 여쭤보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무슨 이유? 공짜로 처먹으려고 계획한 거잖아. 야, 그래도 우리 엄마야. 말을 좀 곱게 해. 그 순간 정말 남편이 남처럼 느껴졌어요.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이 집에서 나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당신 엄마? 그럼 우리 엄마는 뭔데? 우리 엄마가 당한 건 안 보여? 아, 그건 내일 해결하면 되잖아. 10년째 그 소리야. 맨날, 내일. 당신은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한 적 있어?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아,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엄마 버리고 너만 편들길 바래?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라는 거야. 당신은 평생 당신 엄마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 거야? 아, 그럼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됐죠.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는 못 살겠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나 봐요.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진짜야. 당신이랑은 더 못 살아. 10년 동안 어머니한테 당하고 당신한테 외면당하고 이제 지쳤어. 이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래.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어요. 저는 밤새 울면서 이혼 서류를 검색했고 친정 엄마께 죄송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도 읽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이틀 후 너무나 태연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며느리야, 잘 지내니? 그저께 덕분에 정말 재밌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재밌었다고요? 어머님, 그날 계산은 저희가 했어요. 300만 원이요. 어머, 너희가 왜 계산을 해? 사돈이 낸다고 했잖아. 거짓말도 이렇게 태연하게 하시는 걸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계산 안 하셨잖아요. 계산하기 싫어서 먼저 도망간 거 다 봤어요. 아이, 도망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 그리고 나는 계산하겠다고 했어. 사돈이 괜찮다, 우리가 낼게 라고 했다니까. 아, 그래서 난 당연히 사돈이 계산하는 줄 알았지. 언어님,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큰 소리야. 기가 막히네.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본격적으로 적반하장을 시작하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리고 말이야, 사돈이 정사를 하면 손님 대접도 좀 할 줄 알아야지. 고작 80명 왔다고 그렇게 인상 쓰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동장들이 다들 불친절하다고 하더라. 음식도 늦게 나오고. 아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인격장애 수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뭘 명심해.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아무튼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와. 삼계탕 끓여줄게. 그거 먹고 속 풀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변해야 한다. 이젠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거봐, 어머니가 오해가 있었대 하더군요. 오해? 당신 정말 바보야? 이게 오해로 보여? 아, 그래도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엄마 편일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복수를 결심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증거부터 수집했죠. 우선 친정 국밥집의 CCTV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화질이 좋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계산은 며느리 앞으로 달아놔요 라고 말하며 외상으로 떠넘기던 장면이 잘 찍혔더군요. 그리고 동창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먼저 일어나 버스에 타 도망가는 장면도 완벽하게 담겨 있었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알아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관광버스 대절 비용을 시어머니가 낸 게 아니라 동창들이 일분을로 나눠냈다는 거였죠.
즉,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80명을 데려와서 공짜로 먹은 거예요. 복수를 결심한 후 처음 며칠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줄 수 있을까? 밤마다 잠이 안 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죠. 시어머니 동창 모임에 가서 망신을 줄까? 아니면 동네에 소문을 낼까? 차라리 그냥 300만 원 받아내고 끝낼까? 하지만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유치하거나 너무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약했죠.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원했어요. 중요한 건 언제 복수를 하느냐는 건데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시어머니 생일이 한 달 뒤에 있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올해 칠순이셨죠. 바로 이거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특히 친구들 앞에선 더욱 그렇죠. 그런 시어머니가 본인 생신날, 그것도 칠순이라는 특별한 날에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면, 그것도 본인이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한다면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최고급 한정식집을 물색했죠.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로 유명한 곳으로 정했고 위치도 강남 한복판이라 시어머니가 자랑하기 딱 좋은 곳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칠순인데 우리가 크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근데 지난번 일도 있고 돈도 부족하잖아. 내가 알아볼게. 아니야, 내가 알아볼게. 어머님이 그동안 우리한테 잘해주셨잖아. 그걸 내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이번엔 우리가 보답해야지. 남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겠죠?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응, 화해의 의미로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생일 파티를요.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다음 달이 칠순이시잖아요. 제가 멋지게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어머, 정말 네가? 네, 어머님 친구분들도 많이 초대하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아이고,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다. 어디서 할 거니? 비밀이에요. 당일에 모시러 갈게요. 특급 호텔 뷔페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곰 같다고 했으니 다른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시어머니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그 후로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다군요. 우리 며느리가 내 칠순 엄청 크게 해준대. 특급 호텔보다 좋은 데서 한대 하면서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장소 정했어요. 강남에 있는 특급 한정식집이에요. 어머, 강남? 비싸겠는데? 걱정 마세요. 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친구분들 몇 분이나 오실까요? 글쎄, 한 30명 정도? 아니다, 좀 더 올 수도 있어. 40명 정도로 잡자. 40명이라 예상했던 대로였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초대장 제작에 들어갔어요. 최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시어머니 칠순 생신잔치에 초대합니다. 라고 새기고 장소는 일부러 모호하게 강남 특급 한정식집이라고만 적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 바로 증거사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친정 국밥집의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골랐죠. 시어머니가 엄마 팔을 잡고 계산은 며느리 앞으로 달아놔요 라고 말하던 장면이요.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부탁했는데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보긴 하더군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A2 사이즈로 크게 인화해줬어요. 금색 액자에 넣으니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신경 쓴 건 품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처럼 저급하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아하고 점잖고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복수하고 싶었죠. 남편한테는 비밀로 했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어머님 생신 준비 중이야 라고만 했죠. 잘하고 있어.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괜찮아. 다 알아서 할게. 속으로는 당신이 10년 동안 못해준 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요. 드디어 6월 15일 시어머니 생신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한테 불이 나게 전화가 왔죠. 우리 며느리 벌써 오늘이야. 몇 시에 출발하면 되니? 5시에 모시러 갈게요. 어머님 준비하고 계세요? 알았어. 아이고, 떨려서 잠도 못 잤잖아. 저도 떨렸어요. 이유는 달랐지만요. 시어머니는 기대감에 떨렸겠지만 저는 묘한 흥분감과 긴장감에 떨렸거든요. 오후 3시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국밥집 CCTV 화면을 캡처해서 대형 액자로 만든 특별 선물을 차에 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상 계산서 사본도 챙겼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그 계산서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1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들을 정리한 편지도 준비했어요. A4 용지 3장 분량이었죠.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받은 모욕과 무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 국밥집 사건까지 하나하나 날짜와 함께 적었답니다. 5시 정각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계셨네요. 봐봐, 나 어때? 새 정장 맞췄는데. 정말 젊어 보이세요, 어머님. 60세라고 해도 믿겠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수다를 떠셨어요. 얼마나 들떴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네가 마음을 다잡아서 다행이다. 난 저번 일로 꽁에 있으면 어떡하지 싶었거든. 뭐 속 좁은 애는 아니니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네 덕분에 이번에도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더라.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서 잔치해준다니까. 아참, 황금공전이 어떤 데길래 거기로 정했어? 연예인들도 가는 데라며? 오늘 연예인 볼 수 있을까? 아마 강남에서 유명 코스 맛집이라고 하니 대표적으로 알려진 곳을 상상했나 봐요. 뭐 친구분들도 다 그렇게 비행기를 태웠겠죠. 저는 속으로 황금공전이라고 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웃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건 막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강남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황금궁전이야? 간판이 안 보이는데? 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주차하고 걸어갈게요. 사실 황금궁전은 반대 방향에 있었어요. 제가 데려간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거든요. 제가 예약한 곳은 청담 한정식집이라는 중규모 식당이었어요. 코스지만 가성비 있는 저렴한 식당이었고 시어머니가 기대한 최고급 식당은 절대 아니었죠. 여기가 황금궁전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가 오늘 장소예요. 뭐? 황금궁전이 아니었어? 저는 황금궁전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특급 한정식집이라고만 했죠.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이미 친구들한테 자랑을 다 해놓은 상태라 뭐라 말씀을 못하시고 억지로 웃으셨어요. 들어가니 이미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한 30명 정도 왔더군요. 여기가 황금궁전이야? 아니야, 다른 데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미정이가 강남 유명 코스집이면 황금궁전이라고 했는데 아이 그냥 먹자, 공짜잖아. 친구분들도 약간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공짜로 먹으러 왔으니 불평은 못하겠죠.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은 나름 정갈하고 맛있었어요. 한정식 코스가 하나둘 나오면서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었고요. 시어머니도 식구들과 수다 떨면서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자랑은 해도 부족하다니까. 이렇게 거한 생신상을 차려주다니. 부러워. 우리 며느리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해. 복이지, 복이야.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각본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되새기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했죠. 잠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며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박수치면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절 바라봤죠. 먼저 저희 시어머니 박미정 여사님의 70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였죠. 시어머니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둘러보고 계셨죠. 오늘 오신 모든 분의 식사비는 시어머니가 더욱 어깨를 으쓱하시더군요. 봐라, 우리 며느리가 다 낸다 하는 표정이었죠. 각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 고요함이 한 3초쯤 지속됐을까요? 뭐라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네, 각자 계산이요. 축하하는 자리이니 다들 기분 좋게 내주실 수 있죠? 대신 제가 특별히 30% 할인을 받아드렸어요. 1인당 6만 5천 원만 내시면 됩니다. 친구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우리 돈 내고 먹으라고? 아, 초대한 거 아니었어? 아, 이게 무슨 생일 파티야? 미정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처음 한 말이랑 다르잖아. 시어머니가 벌쩍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슨 짓이라뇨? 어머님이 저희 친정에서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언제? 기억 안 나세요? 저번에 동창 80명 데리고 오셔서 300만 원어치 드시고 계산은 며느리 앞으로 달아놔요. 라고 말하며 도망가신 거예요. 친구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어요.
뭐? 80명에서 300만 원을?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미정이가 정말 그랬다고? 아, 말도 안 돼. 그렇게 염치가 없을 리가. 저는 침착하게 준비한 액자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도 있어요. 저희 친정 국밥집 CCTV 화면이에요. 액자를 높이 들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죠.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는 엄마 팔을 잡고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계산은 안 해도 되죠. 며느리 잘 봐주면 그게 갑이지 뭐 라고 말씀하시던 순간이었거든요. 친구분들이 액자를 가까이서 보려고 목을 빼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그랬어? 아니, 80명이나 데리고 가서 공짜로 먹었다고? 그것도 사돈댁에서? 너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어디 동창회에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시 하얗게 질렸다가 온갖 색깔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오해야. 사돈이 대접한다고 해서. 아니요, 엄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먹고 도망가신 거죠. 아이 도망이라니, 내가 언제 도망을. 그럼 화장실 간다고 하고 버스 타고 가버린 건 뭐예요? 저는 곧바로 외상 계산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크게 확대 복사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그날 계산서예요. 정확히 300만 원. 이건 남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고요. 저희는 낸다고 말한 적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날 밥값을 덤터기 쉬워진 거죠. 계산서를 들어보이자 친구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300만 원을 며느리가 냈다고? 정말이지? 놀랄 노자네. 그중 같은 동창회에 있던 분들도 놀란 눈치였어요. 몇몇 친구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말했죠. 아니, 그럼 우린 공짜로 먹은 거였어? 난 정말 몰랐어. 미정이가 쏜다고 해서 간 건데. 우린 정말 몰랐어요. 미정이가 다 계산했다고 했거든. 그날 버스비도 미정이 빼고 우리가 나눠냈는데 정말 미안해요.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손을 휘휘 저으면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돈이 대접한 거야. 얘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때 한 친구분이 말했어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진짜 CCTV 맞잖아. 실제 영수증도 있고. 사돈댁이나 며느리가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 하겠어? 얼마나 분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우리가 그날 엄청 먹긴 했지. 특국밥에 술도 엄청 마시고. 분위기가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죠. 자, 이제 시어머니께 드릴 특별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큰 봉투를 꺼내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뭐야 이게? 열어보세요. 제가 준비한 편지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고만 있었어요. 열어보지 않으니 제가 직접 읽어드릴 수밖에 없었죠. 편지를 시어머니로부터 뺏고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들으셔야 할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시어머니께 오늘로써 결혼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어머니께서 저와 저희 친정을 대하신 방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1년 전 첫 만남,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실물이 사진보다 못하네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 쪽에 전셋집이 많던데 혹시 전세냐? 고 물으셨죠. 친구분들이 조용해졌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요즘 애들은 다 2캐럿 하던데 1캐럿은 작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고 결혼식 날엔 하객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말하셨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혀를 찼죠. 임신했을 땐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며 핀잔을 주셨죠. 그 스트레스로 저는 부정출혈을 했었어요. 아이 낳고는 애가 엄매를 안 닮아서 다행이네. 우리 집 유전자가 강한가 봐 라고도 하셨죠.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전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건 평생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고 우롱하신 일입니다. 연락도 없이 80명을 데리고 와선 300만 원이 넘는 음식을 먹고 계산은 며느리 앞으로 달아놔요, 호 라는 말로 공갈을 치고 도망가셨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을 통해 배운 대로 해드렸습니다. 각자 계산하는 법을요. 만족하시나요? 이제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친구분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난 가볼게. 밥값은 카운터에서 계산하면 되지. 미정아, 생일 축하해. 근데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 며느리 말이 다 맞네. 우리도 그날 잘못했다. 다른 몇몇 친구분들은 저희 계획에 화를 내며 나가기도 했고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나간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분들의 시간을 뺏은 건 죄송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급하게 친구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지마. 얘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미정아, 증거가 다 있잖아. 그만 인정해. 네가 말은 늘 그럴듯하게 했지만 평소에도 우리는 네가 며느리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우리도 이젠 나이가 있는데 품위 있게 살자. 결국 친구분들은 각자 계산을 하고 하나둘 떠났습니다. 홀에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만 남았죠.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해 하더라고요.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어머니가 하신 그대로 한 건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그 300만 원 받으려고 이런 짓 한 거야? 300만 원 아니고 정확히 312만 원이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돈이 목적이었으면 진작 받아냈겠죠. 전 어머니께 교훈을 드리고 싶었어요. 남의 선의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요. 너 정말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네, 어머님. 저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그 300만 원은 이제 필요 없어요. 대신 앞으로 우리 친정 국밥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욕하는 소리 들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분하다는 듯 씩씩댔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셨어요.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너무했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한 게 누군데.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은 괜찮고. 아니, 그래도 방법이 있잖아.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은 10년 동안 뭐 했는데 한 번이라도 어머니 말려본 적 있어? 남편이 말문이 막혔죠. 난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부당한 일 있으면 이렇게 대응할 거고, 그게 싫으면 당신이 미리 막던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 약속할 수 있어? 응, 네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긴 한다. 오늘 보니까 엄마가 정말 심했구나 싶어. 내가 너무 모른 척했어. 미안해.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았더니 한참을 듣기만 하더라고요. 네, 엄마? 네,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대.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정말? 응, 그리고 국밥집 돈 줄 테니 받으래. 이제 와서 무슨, 됐어. 그냥 앞으로 조심하시라고 해.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물론 진심어리 사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날 저녁 친정엄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나야. 있잖아. 나 오늘 시어머니한테 복수했어. 뭐? 무슨 복수? 무슨 일 있었어?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한참을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그런 용기가 있었구나. 대견하다. 엄마가 속상해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래도 시어머니 나중에 불편하지 않겠니? 이미 10년을 불편하게 살았는데 뭘 더 불편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선 긋는 게 맞지. 엄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사실 엄마도 그날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거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 하지만 널 보면서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 네가 잘 살아야 내 지난 노력에 의미가 생기니까. 근데 네가 이렇게 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네. 고맙다. 엄마,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지킬게.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명예를 지켜드린 것 같아서, 그동안 못난 딸이었다는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우리 딸 왔네? 이리 와봐. 엄마, 요즘 어때? 좋지. 장사도 잘 되고. 아, 맞다. 너 시어머니가 그 후로 어떻대? 조용해요. 남편도 이젠 내 편 들어주고. 다행이네. 사실 엄마가 걱정했어. 네가 힘들어할까 봐.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훨씬 편해요. 서로 선을 지키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컸구나.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족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재정립됐죠.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시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뒤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전화하셨거든요.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많이 미안했어. 정말로. 내가 너무 체면을 생각하고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나무인으로 살아왔구나. 사돈한테도 죄송하고 내가 너무 심했다.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어머님, 이제 됐어요. 앞으로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오는 명절 때도 너무 무리하지 마. 사 먹어도 되고.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변하셨어요. 남편도 확실히 달라졌죠. 시어머니가 가끔 예전 버릇이 나올 때면 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고마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내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친정엄마 국밥집도 그 후로 더 잘 됐어요. 그 사건이 입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아이, 사장님이 너무 선하셔서 그런 일 당했다며 더 자주 오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변했어요. 더 이상 부당한 일을 참지 않게 됐죠.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갑질은 더더욱 참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참고만 사시나요? 집안에서, 직장에서든 혹은 다른 어떤 관계에서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보세요. 물론 저처럼 극단적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 필요해요.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랍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선을 지키며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죠.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떨려요. 그런 용기를 낸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모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날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모두 당당하고 행복한 삶 사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